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500제 제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순서 논리 회로의 개념 정리해보고요. 자, 플립플롭 회로의 종류별 특징, 자, 시스크 프로세서와 리스크 프로세서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CPU의 구성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부터 개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1번 순서 논리회로 내용 정리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전 강좌에서 조합 논리회로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조합 논리회로라고 하면 자, 특정 입력값을 입력받아서 자, 특정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회로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가상기 공부했어요. 반가상기, 전가상기, 병렬가상기 공부했고요. 자, 그리고 디코더와 멀티플렉서까지 공부를 했죠. 자, 이러한 조합 논리회로는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 그랬어요. 자, 기억 기능이 없다. 단순히 어떠한 결과를 출력하면 끝이라 그랬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면은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에 메모리 요소를 추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메모리 요소를 추가해서 자, 여기 보면 조합 논리 회로는 논리 게이트로만 구성되지만 순서 논리 회로는 논리 게이트 외에 메모리 요소와 자, 귀환 기능을 포함한다. 자, 메모리 요소가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귀환, 피드백 기능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합 논리회로는 특정 결과값을 출력하면 끝이죠. 그런데 순서 논리회로는 자, 그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자,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그 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불러와서 그걸 입력값으로 또 다시 처리를 하고 또 처리된 결과를 다시 저장하고 자, 대표적으로 카운터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죠? 자, 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자, 여기서 뭔가 가산하는 가산기가 있어요. 그러면 가산기는 조합 논리회로죠. 자, 이 가산기에서 계속 일씩 더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0이란 값이 들어갔을 때 1이라는 출력값이 나오겠죠. 자, 출력하면 끝이 아니라 그 1이라는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메모리에 저장된 1을 불러와서 또다시 거기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니까 2를 출력하겠죠. 자, 그 2라는 값을 또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다시 입력값으로 불러와서 2를 플러스해서 3을 출력하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대표적으로 카운터예요. 따라서 카운터는 조합 논리회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이전 시간에 아마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피드백, 귀환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출력되는 출력값을 저장해놓고 또다시 그 값을 입력값으로 대먹임 받아서 자, 처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순서 논리회로는 조합 논리회로에 메모리 요소를 추가하고 피드백, 귀환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모리 요소라고 했는데 자, 이 메모리 요소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가 바로 우리 이번 시간에 정리할 플립플롭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플립플롭 회로는 잠시 뒤에 정리하겠지만 1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자예요. 바로 이러한 플립플롭 회로가 레지스터를 구성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플립플롭 회로라든지 또는 플립플롭 회로로 구성한 레지스터라든지 자, 따라서 이러한 플립플롭 회로나 레지스터는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순서 논리 회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카운터라든지 자, 램이라든지 자, 이러한 장치들은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은 순서 논리 회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부터 3번까지 그냥 쭉 읽어보세요. 순서 논리 회로는 논리 게이트 외에 메모리 요소와 귀환 기능을 포함한다. 피드백 기능을 포함한다. 정확하고요. 순서 논리 회로의 출력은 현재 상태의 입력 상태와 전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자, 저장된 기억된 값 2가 기억되어 있다면 입력받아서 플러스 1에서 3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3이란 값을 또다시 저장을 하죠. 그러면 그 3이란 값이 또다시 입력되면은 자, 3이라는 값에 1을 플러스해서 4가 출력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씩 카운트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플립플롭 회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곧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순서 논리 회로의 출력은 입력 상태와 메모리 요소들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언제나 일정한 값이 아니죠? 그죠? 3이 있으면 플러스 1에 4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4가 저장되어 있으면 플러스 1하면 5가 출력되죠? 저장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로는 현재 상태가 다음 상태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 회로로서 자, 여기까지 맞았는데 플립플롭까지 맞았어요. 자, 그런데 페리티 발생기라든지 멀티플렉서라든지 자, 이러한 경우는 조합 논리 회로에 해당하죠. 자,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자, 나머지 유사 문제들 풀어보시면 이제 순서 논리 회로와 조합 논리 회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플립플롭 회로는 순서 논리 회로고요. 그죠? 어떤 뭐 가상기라거나 멀티플렉서라거나 또는 뭐 디코더, 인코더. 자, 이러한 종류는 모두 조합 논리 회로에 포함되니까 자, 문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2번 플립플롭 회로 정리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전 강좌에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학습을 하셨다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닐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 D램과 S램을 구분할 때, 자, 다이나믹 램이라고 하는 동적 램 D램은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속도가 빠른 S램은, 그렇죠. 바로 S램은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이 플립플로페로는 S램의 소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플립플로페로는 일단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고 1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예요. 그러니까 플립플롭 하나는 1비트를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플립플로페로는 레지스터의 구성 소자가 되는 거예요. 자, 레지스터라고 하면은 우리 중앙처리장치 CPU 내에 있는 가장 빠른 초고속 기억 장치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앙처리장치 CPU는 32비트 CPU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32비트라는 걸 결정짓는 요소가 워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죠? 그러면 자, 메모리로부터 32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버스선도 32개의 버스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32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요. 이때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CPU 내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레지스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소자가 플립플로페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2비트 CPU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내부의 레지스터 하나가 몇 개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렇죠. 총 32개의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러한 플립플로페로는 레지스터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자, 또는 여기 램이라고 나오죠. 자, 램이라고 할 때 이때 램은 S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S램도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램은 또다시 캐시 메모리를 구성한다라 했죠. 그죠? 자, 이러한 캐시 메모리와 레지스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컴퓨터 내부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캐시 메모리도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레지스터도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는 카운터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플립플로페로는 1비트를 기억하는 기억 소자예요. 자, 1비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립플로페로는 레지스터나 또는 S램의 구성 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플립플로페로의 종류에는 자, 대표적으로 RS 플립플롭과 D형, T형, JK형 플립플롭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각각의 플립플롭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시작할 겁니다. 자, 먼저 72번 플립플롭 정의와 관련된 문제 살펴볼게요. 자, 플립플로페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비트의 정보량을 기억하는 기능을 가진다. 레지스터의 구성회로로 널리 사용된다. 대표적인 조합 논리회로 3번이 틀렸죠. 그죠? 자, 조합 논리회로가 아니라 플립플로페로는 순차 논리회로를 구성하는 기억 기능을 담당한다. 자, 따라 3번이 틀렸어요.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동작하기 위해서 외부의 영향, 자,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어떠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사 문제 쭉 풀어보시길 바래요. 어려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유사 문제 3번 문제만 같이 살펴볼게요. 자, 플립플롭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게 뭐냐? 자, 카운터 플립플로페로로 구성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카운터라고 하면 1에서 2로 바뀌고 그 다음 2에서 3으로 바뀌고 그죠? 그러면 이 값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값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플립플로페로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카운터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순서 논리회로입니다. 저 값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기억을 담당하는 회로가 바로 플립플로페로가 기억을 담당하는 거고요. 자, 이 플립플로페로의 기억된 값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1을 가산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가산기와 같은 경우는 조합 논리회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앞서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자, 대표적 조합 논리회로 플러스 1씩 플러스하는 가산기를 거쳐서 자,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온 결과를 다시 플립플로페로에 기억시키고 그리고 또다시 불러와서 또다시 1을 카운트하고 이런 식이 되죠. 자, 따라서 카운터를 구성할 때 플립플로페로가 들어가고요. 자, 레지스터는 바로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된다 그랬죠. 자, 램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고르면 안 돼요. 자, 이때 램이라고 할 때는 S램을 말하는 겁니다. D램은 아니죠. 자, D램은 콘덴서로 구성되는 거고 자, S램이 플립플로페로로 구성되죠. 자, 그러나 주파수 판별기가 뭘까요? 자, 따라서 4번 정답 주파수 판별기가 정답이죠. 주파수 판별기가 뭘까요?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플립플로페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정답 4번입니다. 자, 플립플로페로는 1비트 기억 소자라고 했죠. 자, 플립플롭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RS형, JK형, D형, T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RS 플립플롭부터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플립플롭이라고 이야기할 때 R과 S 값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는 세트를 의미하고요. 자, R은 리셋을 의미합니다.
RS 플립플롭이라고도 하고요. 자, 또는 SR 플립플롭이라고도 하는데 시험 문제에는 RS 플립플롭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나 SR 플립플롭이라고도 합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SR 플립플롭이라고 할 거예요. 자, 왜냐면은 우리 이 다음에 정리할 게 JK형 플립플롭인데 JK형이라고 할 때 J 값이 세트의 S에 대응되는 값이고요. 자, K는 리셋의 R에 대응되는 값이에요. 따라서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면 이게 혼동됩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는 RS 플립플롭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SR 플립플롭이라고 정리를 할 거니까 자, SR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을 이야기하는구나. 이해하시고 수업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S는 세트의 의미예요. 자, 세트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값을 1로 세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결과값을 1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켠다는 의미죠. on의 의미입니다. on. 자, R은 리셋 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하면 결과값을 0으로 리셋한다라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결과값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리셋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off의 의미예요. 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나 가전제품 보면은요, 우리 전원 켜는데 이런 표시 있죠, 그죠? 자, 이 표시가 바로 뭐예요? 전원을 켠다는 뜻의 1과 끈다는 뜻의 0을 합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물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기억해 두세요. 세트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결과값을 0으로 만든다. 1로 만든다. 그래서 1로 세트한다는 뜻이고요. 자, 리셋 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과값을 0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0으로 리셋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로 세트한다. 0으로 리셋한다. 자, 그러면 플립플로페로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플립플로페로는 1비트 기억소자라 그랬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기억소자 플립플로페로가 있습니다. 자, 이 플립플로페로에 예를 들어서 지금 0이 기억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입력값이 2개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 R값과 S값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플립플롭이 0이 기억되어 있는데, 이 플립플롭을 1로 바꾸고 싶어요. 기억되는 값을. 자, 0에서 1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R값을 0을 입력하고, S값을 1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립플롭을 어떻게 알아? S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세트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1이 입력됐다는 이야기는 결과값을 1로 세트하라는 뜻이죠. 자, 따라서 플립플롭은 0이 아니라 이제 얼마로 바뀌어요? 그렇죠. 기억되는 값이 1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특성표에 보시면은 Q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QT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QT라고 하는 거는 입력값이 입력되기 전에 기억하고 있는 값을 QT라 그래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입력값이 입력된 이후의 값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QT 플러스 1이라는 뜻이죠. 자, 다시 말하면 T 플러스 1의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입력값이 입력된 이후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S값이 0이 들어가고 R값이 0이 들어가면 QT 플러스 1 값이 어떻게 되냐면 QT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세트도 하지 말고 리셋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앞서 우리 설명드렸듯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의미를 보세요. 세트와 리셋의 입력 조건을 조절해서 이전 값을 유지하거나, 자, 이전에 기억된 값을 유지시키려면 두 입력 값을 모두 00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0이나 1로 기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립플롭이다. S와 R의 입력값이 모두 0이면, 자, S와 R의 입력값이 모두 0이면 상태 변화가 없죠. 상태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보세요. 지금 플립플롭이 1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플립플롭이 1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R값과 S값을 모두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리셋도 하지 말고 세트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립플롭 값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자, 따라서 1이라는 값이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불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QT 값을 유지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입력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뜻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만약에 플립플로페로가 0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00이 들어왔다면 그냥 0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세트를 하고 싶단 말이죠. 결과값을 1로 바꾸고 싶어요. 자, 지금 0이 기억되어 있는지 1이 기억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플립플롭의 값을 1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세트값에 1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세트값에 1을 넣어버리면 결과값은 1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플립플롭이 얼마가 기억되어 있던 간에 플립플롭의 값을 0으로 바꾸고 싶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입력되어 있다 그래봐요. 자, 1이 입력되어 있는지 0이 입력되어 있는지 난 모릅니다. 자, 얼마가 입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값을 0으로 무조건 만들어라 그럴 때는 리셋 값에 1을 넣고 세트 값에 0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리셋 값에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0으로 리셋시켜라. 결과를 0으로 리셋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따라서 리셋을 시키라는 이야기니까 플립플롭의 값 1이 없어지고 0으로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립플롭에 기억하고 있던 값이 1에서 0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리셋 값에 1이 들어가 버리면 결과값을 0으로 리셋해라. 따라서 결과값은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플립플롭이 얼마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0이나 1 아무 값이니까 뭐 0이라고 해볼게요. 플립플롭이 지금 0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트 값과 리셋 값에 예를 들어 리셋 값도 1을 넣고 세트 값을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셋 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0으로 리셋하라는 이야기죠. 결과값 0으로 만들라는 거죠. 세트 값이 1이 들어갔으면 결과값을 1로 만들라는 건데 결과값을 0으로 만들라는 건지 1로 만들라는 건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플립플롭은 동작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부정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동작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불능 상태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RS 플립플롭, SR 플립플롭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R 플립플롭은 두 입력값이 모두 1이 되면 동작하지 못해요. 자, 리셋도 하고 세트도 하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죠? 자, 따라 동작하지 못합니다. 이걸 부정 상태 또는 불능 상태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이게 단점이에요. 자, 이제 우리 곧 JK형 플립플롭을 공부할 텐데 JK형 플립플롭은 그냥 RS 플립플롭의 업그레이드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RS형이나 JK형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JK형은 이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RS 플립플롭은 두 입력값이 모두 S값, R값이 1이 입력될 때 동작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JK형이에요. 이때 J라고 하는 값이나 K라고 하는 값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트럼프. 이 그 JK형 플립플롭을 만든 사람이 트럼프를 좋아해서 자, 트럼프의 잭, 킹의 약자를 써서 JK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따라서 이 J는 S값을 의미하고요. K는 리셋 값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JK형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둘 모두 1이 입력될 때 JK형 플립플롭은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반전되게 만들었어요. 반전. 뒤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뒤집어요. 그럼 뭐예요? 보수 상태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뭐라고 할까요? 토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글.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RS 플립플롭이 기본형이에요. RS 플립플롭은 이러한 단점이 있단 말이죠. S값과 R값이 모두 1이 입력돼서는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둘 모두 1이 입력되더라도 동작하도록. 자, 어떻게 동작하냐면 반전되게. 다시 말하면 보수로 바뀌게. 다시 말하면 토글 되도록 만든다. 이게 바로 JK형 플립플롭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RS 플립플롭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 특성표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S값과 R값이 모두 0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QT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플립플롭은 그 값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리셋 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0으로 리셋하라. 결과값을 0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현재 기억하고 있는 값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결과값은 0이 되는 거죠. 0으로 리셋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세트 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자, 현재 플립플롭이 얼마를 기억하고 있든 상관없이 결과값을 무조건 1로 세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RS형 플립플롭은 두 입력값이 모두 1이 되면 동작하지 못합니다.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거.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S 플립플롭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플립플롭 회로인데 플립플롭 회로는 이제 기억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러한 동작 원리나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좋아요. 플립플롭 회로는 1비트를 기억한다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기억을 한다는 거냐? 자, 우리 인간이 기억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플립플롭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기억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실제 이제 플립플롭 부분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쪽에서 나온 결과값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또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죠. 계속 이 값들이 출력되면서 다시 입력값으로 되먹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나오잖아요. Q값은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Q값은 무조건 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모르셔도 좋아요. 자, Q값이 1이면 이쪽은 반대로 0이 되고 Q값이 0이면 반대 Q값은 무조건 1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이 1위로 들어가요. 그럼 0이 나오고 1위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1이 나오고 계속 이 값을 되먹임시키면서 1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반복의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인간이 기억을 할 때 계속 반복을 하는 것과 똑같이
자, 이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 불빛은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깜빡거리는 거죠. 워낙 빠르게 깜빡거리니까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플립플롭 회로가 1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이 1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5V 전기가 나와서 다음 회로로 되먹임돼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로 1.5V로 바뀌어 나와요. 1.5V가 또다시 1로 들어가면 다시 5V로 바뀝니다. 계속 이 값이 되먹임되면서 결국 이 Q값의 상태는 1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 입력값이 들어올 때까지, 다음 S값과 R값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되먹임되면서 이 플립플롭은 자 Q값만 따지는 겁니다. Q값은 반대값이고 얘는 안 따져요. 자, 따라서 Q값이 1이라는 이야기는 이 플립플롭은 1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로 플립플롭은 1비트를 기억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조금 전에 특성표를 공부했잖아요. 자, 특성표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에 의해서 플립플롭의 출력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자, RS값이 00이 들어갈 때 플립플롭의 출력값이 얼마가 되고, RS값이 10이 들어갈 때 출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기표라고 하는 건 반대예요. 자, 여기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플립플롭이 기억하고 있던 값을, 자, 0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0이라는 값을 나는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플립플롭의 두 입력값을 얼마를 입력해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플립플롭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보세요. 지금 플립플롭이 지금 0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립플롭의 값을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되는 두 SR, RS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R은 얼마를 넣어야 되고 S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결과를 1로 만들고 싶다면 1로 세트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세트 값이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리셋 값이 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플립플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값을 얼마로 바꾸기 위해서 R값과 S값은 도대체 얼마를 입력해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플립플롭 회로는 특성표보다 여기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논리회로에서는 특성표가 중요한 거지만 플립플롭 회로에서는 여기표가 중요해요. 따라서 여기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QT 값이, 입력값이 입력되기 전 값이 0이었는데 T 플러스 1 값으로 0에서 0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R 값도 0이 들어가고 S 값도 0이 들어가 버리면 세트도 하지 말고 리셋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불변 상태가 된다 했죠. 기존 값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 값과 S 값이 모두 0이 들어가면 0에서 그대로 0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S값은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R값이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X는 밑에 보니까 무관조건, don't care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관조건이라는 이야기는 0이어도 상관없고 1이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S값은 반드시 0이 들어가야 되고 R값은 0이 들어가도 되고 1이 들어가도 된다, 이 소리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지금 R값과 S값이 모두 0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그대로 0에서 0을 유지하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됐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됩니까? 그렇죠. 리셋 값이 1이 들어가도 되죠. S값 0 들어가고 리셋값 1 들어가면 결과값을 0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현재 기억되어 있는 값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결과값을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결과값은 0이 되죠. 이 값이 얼마든지 간에. 그죠? 따라서 S값이 0이고 R값도 1인 경우도 출력 결과는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S값은 0으로 고정되지만 R값은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관조건으로 X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그러면 이게 안 헤어져요. 근데 이해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아, 0에서 플립플롭이 0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두 입력값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니까 00 들어가는 경우도 되는 거고, 그 다음 0에서 0이 됐다는 이야기는 결과값이 0이 됐으니까 자, 리셋 값에 1을 넣어버리고 세트 값에는 0을 넣어버리면 그럼 결과값 0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니까 자, 0이 그대로 0으로 바뀌어서 다시 말하면 결과값이 0이 출력되겠구나. 따라서 R값은 어떻게 된다? 0이나 1 상관없는 거고 S값은 0으로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무관조건 don't care로 X로 표시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자, QT 값이 0이었는데 T 플러스 0에서 1로 바뀌었어요. 자, 플립플롭 회로가 지금 0인데 이 0을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R값에는 0을 넣고 S값에 1을 넣어버리면 자, S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과를 1로 세트하라는 이야기니까 자, 0값이 1로 세트되겠죠. 따라서 0에서 1로 바뀌는 경우는 세트값이 1이 들어가고 리셋값이 0 들어가는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죠? 자, 플립플롭이 1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0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을 0으로 바꾸려면 자, 1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1을 0으로 바꾸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리셋 시켜야 되겠죠. 0으로 리셋. 따라서 0으로 리셋해라. R값이 0이 들어가고 S값이 얼마?
R값이 1이 들어가야 되죠. 리셋이니까. 자, 리셋을 시켜라. 그래서 R값, 리셋 신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S값은 0이 들어가죠. 그럼 리셋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1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리셋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S값이 0이 되고 R값이 1이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QT값이 1인데 그대로 1로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자, 플립플롭이 1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1로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럼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R값이나 S값 모두 0이 들어가는 경우죠. 근데 어떤 경우도 될까요? 그렇죠. R값 0 들어가고 S값 1 들어가는 경우도 되는 거죠. 왜? 결과값을 1로 세트하라는 이야기니까,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R값은 0으로 고정되고 S값은 0이 와도 되고 1이 와도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 의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플립플롭이 1에서 1로 바뀌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R, S값이 어떻게? R값도 0, S값도 0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그대로 1이 유지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도 된다? R값 0이 들어가고 S값 1이 들어가면 결과값을 1로 세트하라는 이야기니까, 자, 현재 플립플롭이 기억하고 있는 값이 얼마든지 간에 결과값은 1이 나오니까 이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R값은 0으로 고정되는데 S값은 0이어도 상관없고 1이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에 무관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대감기 하셔서 차분히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플립플롭회로는 이 여기표가 중요합니다. 특성표보다도 여기표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면 RS 플립플롭과 JK형 플립플롭 정리가 모두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출력값 Q라고 하는 값과 Q 밖값은, 자, 왜 Q바라고 했냐면 서로 상반되는 값을 가져요. 여기서 Q값이 1이 나오면 1이 대먹임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0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Q값이 0을 가지고 있으면 0이 대먹임대 들어가서 이쪽에서는 1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상반되는 값을 가져요. 이렇게 상반되는 값을 가질 때 안정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모르셔도 좋아요. 어쨌든 Q값과 Q박값은 상반되는 값을 가진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73번입니다. RS 플립플롭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입력 S가 1일 때, S가 1이라는 이야기는 결과값을 1로 세트하라는 이야기죠. 자, Q값과 Q박값은 모두 0이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이때 어떻게 돼요? S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세트하라는 이야기니까 Q값이 결과값입니다. Q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Q박값은 어떻게 된다? 그죠? 0이 되죠. 이 1값이 대먹임대 들어가서 0이 되고, 자, 0이란 값이 대먹임대 들어가서 또 1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먹임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근데 2, 3, 4번도 볼게요. 자, 입력 RS가 모두 0일 때 QQ바는 앞의 상태를 유지한다. 자, 모두 0이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Q값이나 Q박값은 아무 변화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Q값이 1이었다면 당연히 Q박값은 0이었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만약에 Q값이 0인 상태였다면, 자, Q박값은 반대값이니까 1이죠. 자, 00이 입력됐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Q값과 Q박값은 이전 상태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입력 RS가 모두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단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출력 Q바는 항상 Q값과 반대값을 갖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에요. 자, 유사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유사 문제 3번 보시면 여기표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표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0에서 0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S값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S가 1 되면 안 되죠? 그럼 세트가 돼버리니까 S는 무조건 0이고, 대신에 R값은 무관입니다.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00이 돼버리면 그냥 두란 이야기니까 유지가 되고, 01이 돼버리면 R값이 1이니까 어떻게 된다? 리셋 시키란 이야기니까 결과값이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뭐가 틀렸어요? 2번이 틀렸네요. 자, 결과값이 0에서 1로 세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트값이 1이 되고 리셋값은 0이 돼야 되죠. 만약에 1인데, 자, 세트값이 1인데 리셋값이 만약에 0이 됐다면 그러면 결과값 1로 세트하라는 거니까 이건 되는데, 만약에 세트값 1이 되고 리셋값도 1이 들어가 버리면 SR 플립플롭은 부정상태에 빠진다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무관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만 가능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자, 세 번째 봅니다. 1에서 0으로 바뀌려면 리셋 시켜야 되겠죠. 자, 따라서 리셋 값이 1이 들어가면 결과값을 0으로 리셋하라는 이야기죠. 자, 1에서 1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R값 리셋 시키면 안 돼요. 자, 따라서 리셋 값은 0이 되는 거고, 세트 값은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는 겁니다. 자, 세트 값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세트 값이 0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0, 0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대로 1을 유지하죠. 자, 세트 값이 1이 되면 결과값을 1로 세트하라는 거니까 현재 상태랑 상관없이 결과값은 1이 되니까, 자, 따라서 S값은 무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표 암기하시려면 힘들어요. 자,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틀렸죠.
자, JK 플립플롭 들어가겠습니다. JK의 J는 잭, K는 킹을 의미한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J 값은 세트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SR 플립플롭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장에서 SR로 하셔야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SR, JK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S는 세트, R은 리셋. 됐죠? 자, 똑같아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RS형 플립플롭에서 공부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만 다르다? 1이 들어갔을 때만 다르죠. 자, 이것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JK형은 둘 모두 1이 들어가면 결과값을 반전시켜요. 그렇죠? RS형 플립플롭은 동작하지 못한다. 불능 상태에 빠진다라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립플롭이 JK형이고 JK형 플립플롭이 일단 가장 표준이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보세요. 그럼 D형, T형도 미리 할게요. D형 플립플롭과 T형 플립플롭은 뭐냐면 보세요. RS형 플립플롭, SR 플립플롭이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JK형 플립플롭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D형과 T형이라고 해버리면 뭔가 다르죠. 자, SR, JK 두 값이 입력되는데 D형, T형은 입력값이 하나죠. D형, T형 플립플롭은 뭐냐면 JK형 플립플롭이 가장 기본이에요. 보세요. 자, 이 J값과 K값이 모두 00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모두 1이 들어가는 경우 이걸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자, 00 들어가는 경우를 그냥 입력값 0 하나로 묶자. 그 다음에 1 들어가는 경우를 그냥 입력값 1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렇게 묶어버린 플립플롭이 바로 뭐냐면 T형 플립플롭이에요. 왜 T형이라고 한 거냐면 두 입력값 모두 1 들어가는 경우를 1 하나로 줄였죠. 그래서 입력값이 1이 들어가면 토글 시킨다라는 뜻으로 자, 토글형 플립플롭이라고 해서 T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형 플립플롭은 자, 지금 1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입력값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이 입력값으로 1을 넣게 되면 JK형 플립플롭에서 1 들어간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 값을 반전시켜라. 따라서 1이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 두 입력값 00을 0으로 1을 1로 이렇게 하나로 입력값을 묶어버린 플립플롭이 T형 플립플롭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J값이 0이면 K값은 반대 1, J값이 1이면 K값은 반대로 0. 자, 이 입력값을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했냐면 J값만 따지는 거예요. J값. 이게 바로 뭐냐면 D형 플립플롭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D형 플립플롭은 0이 입력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력값이 반대편으로 갈 때 not 회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은 0이 들어오죠. not 회로를 거치면 뒤집혀서 1로 들어오죠. 그러면 0이 입력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0, 1이라고 하는 입력값이 입력되는 거죠. 0, 1. 반대로 2를 입력하면은 이 1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들어갈 때는 not 회로를 거쳐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1이 그대로 들어오지만 이쪽으로는 0이 들어오죠. 자, 다시 말하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자, 이쪽은 1, 반대쪽 0 들어간 경우,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입력값 두 가지 경우를 반대쪽을 not 회로를 붙이고 하나의 값만 입력하게 한 거예요. 이 값만. 이게 바로 뭐냐면 D형이에요. 자, 뒤에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JK형 플립플롭은 다 끝났어요. 더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자, JK형 플립플롭은 이렇게 생겼어요. SR 플립플롭에서 이렇게 또 대먹임을 시키는데 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여기표입니다. 자, 여기표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비교하세요. 아까 우리 SR 플립플롭에서는 자, QT 값이 0에서 0으로 바뀌려면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자, J 값은 0. 자, 이 J 값 헷갈리죠? S입니다. K 값은 R이에요. 리셋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값이 0에서 0이 됐다는 이야기는 일단 세트값은 0이 들어가야 되죠. 자, 세트값이 1이 들어가면 결과값이 1로 바뀌니까 세트값 무조건 0이고 리셋값은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죠. 그죠? 00이 되면 그대로 두란 이야기고 0, 1이 되면 리셋 시키라는 이야기니까 결과값 0이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건 JK랑 똑같죠. RS나. 자, 그런데 0이 1로 바뀝니다. 자, 0이 1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세트 시켜야 되니까 세트값이 1이 들어가고 아까 우리 SR 플립플롭은 세트값이 1이 들어가고 리셋값 0 들어가고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런데 JK형 플립플롭은 세트값이 1이 들어가고 리셋값은 무관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플립플롭 회로가 지금 0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값을 1로 바꾸고 싶어요. 자, 0을 1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0을 1로 바꾼다 그러면 가장 편한 거는 세트값. 자, SR로 쓸게요. 자, 세트값에 1을 넣어버리고 리셋값에 0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을 1로 세트하니까 결과값 1로 바뀌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도 될까요? 세트값을 1을 넣고 리셋값 1을 넣어도 될까요? 그렇죠. 왜? 다시 말하면 JK형 플립플롭은 두 입력값이 모두 1이 될 때 반전된다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세트값은 1로 고정되는데 리셋값은 1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아까 SR 플립플롭에서는 리셋 값이 0이 들어가고 세트 값이 1이 들어가는 경우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JK형 플립플롭은 반전되기 때문에 두 입력값이 모두 1일 때 반전되기 때문에 1, 1이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1, 2를 입력해도 기존의 값이 반전돼서 0이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이 무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차분히 생각하세요. 그 다음. 자, 1이 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리셋 시키면 되겠죠? 자, 리셋 시키라는 의미로 리셋 값에 1을 넣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SR 플립플롭에서는 세트 값 0을 넣고 리셋 값 1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세트 값이 무관입니다. 왜? 1이 0으로 바뀌었으니까 1을 0으로 바꾸고 싶으면 일단 리셋 값, 리셋 시켜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반전시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1이 0으로 반전되죠. 어려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세트 값은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리셋 값은 1로 고정되죠. 자, 따라서 리셋 값 1일 때 세트 값은 0이어도 상관없고 1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1이 1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셋 값이 0이 들어가고요. 자, 다시 말해 K 값 0 들어가고 세트 값은 무관 조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된다는 거죠. 0, 0이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1을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0이 돼버리면 리셋 시키라는 이야기니까, 세트 시키라는 이야기니까 결과값이 1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JK형 플립플롭 여기표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당연히 이게 잘 나와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차분히 정리하세요. 자, 0에서 0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따라서 0, 0인 경우. 자, 이쪽이 세트고 이쪽이 리셋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 0, 1인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리셋 시키라는 뜻이니까 0, 1. 리셋 시켜라. 그러면 결과값이 0이 나옵니다. 자, 0이 1로 바뀌고 싶다. 그러면 일단 리셋 세트 시키라는 이야기니까 세트 값 1 들어가고 리셋 값 0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결과값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1, 1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1, 1이 들어가도 반전시키라는 이야기니까 0이 1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말하면 1이 0으로 바뀌려면, 자, 1이 0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리셋 시켜야 되니까 R 값이 1이 들어가고 세트 값 0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1, 1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왜? 반전되는 거니까. 그래서 1, 1이 돼도 된다. 따라서 S값은 무관 조건이어도 된다. 1에서 1을 유지하려면 일단 세트값 1이 들어가고 리셋값 0 들어가면 교합값 1로 세트하는 거니까 가능하죠. 자,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됐죠? 그래도 1을 그대로 유지하죠. 자, 따라서 S값은 동케어가 되는 겁니다. 무관. 자, 따라서 암기라도 하세요. 자, 암기라도 하세요. 자, 이렇게 암기하면 되잖아요. JK. 이쪽으로 두 개가 XX. 이쪽으로 두 개가 XX. 이쪽 1, 0. 자, 암기하세요. 자, 이해 안 되시면 암기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JK형 플립플롭까지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따 유사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은 요것도 나와요. 그냥 기억하세요. SR 플립플롭의 결과값을 대먹임시켜서 AND 회로로 연결시키면 JK 플립플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AND 회로를 좀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4번부터 문제 볼게요. JK 플립플롭의 트리거 입력과, 자, 트리거 입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력값입니다. 입력값과 상태 전환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J값이 0, K값이 0일 때는 반전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J값이 0, K값이 1일 때는 이게 시험장에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SR 플립플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S값이 0, R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리셋 시키라는 이야기죠. 자, 결과값이 0으로 되돌아간다. 그렇죠? 결과값 0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니까 맞아요. 자, J값이 1, K값이 0일 때는, 자, SR입니다. 자, 따라서 세트 시키라는 이야기죠. 결과값이 1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J값이 1, K값이 0일 때는 반전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세트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결과값 1이 되죠. 반전되는 경우는 S값 1, R값 1이 들어갈 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정답 골라낼 수 있죠. 자, 유사 문제 2번 볼게요. JK 플립플롭에서, 자, J값이 0, K값이 0이 입력됐을 때, 자, Q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둘 모두 0이 입력되었다는 이야기는, 자,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QN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아까는 T였는데 또 T가 N으로 바뀌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QN이다. QN 플러스 1이다. 이 이야기는, 이거는 입력값이 입력되기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입력값이 입력된 이후에 플립플롭의 결과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입력값이 00이 들어갔어요. 그럼 00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고 있던 값이 QN입니다. 그런데 00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력값이 입력된 이후에 결과값, 요 놈이죠. 요 놈은 그대로 QN 값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JK 플립플롭에서 J값이 1, K값이 0이 들어갔다. 그러면 SR입니다. SR이에요. 자, S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니까 결과값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1로 세트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QM 플러스 1의 값은 1로 세트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RS 플립플롭이라고 안 하고 SR 플립플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JK, SR 시험장에서 딱 써놓으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아, SR이니까 1로 세트하라는 이야기구나. S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과값을 1로 세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죠. JK 플립플롭의 동작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JK 입력이 모두 0일 때 출력은 변하지 않죠. 그죠? 자, J값이 0이고 K값이 1이다. S값, R값입니다. 리셋 시키란 이야기죠. 자, 따라서 Q값은 0으로 리셋되고요. Q값은 반대값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값만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K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과값을 0을 만들라는 거니까 자, Q값이 0이 되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값을 갖는 거죠. 자, J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세트값이 1이 들어갔으니까 세트시키라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Q값이 1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린 Q값만 따지는 겁니다. 자, 당연히 Q값은 반대값을 가지니까 0이 된다. 자, 2번과 3번의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J가 1, K가 1일 때 출력은 무의미하며 사용이 안 된다. 이거는 RS형 플립플롭이죠. 자, 그러나 JK형은 사용됩니다. 반전된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RS형의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유사 문제 5번 보면 RS 플립플롭을 JK형으로 만들 때 필요한 게이트가 뭐냐? 자, 아까 제가 AND 게이트 눈여겨봐두시라 그랬죠? 자, AND 게이트 두 개를 RS형 플립플롭에 넣어서 자, RS 플립플롭의 결과값을 AND 회로로 대먹임 시키면 JK형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JK형 플립플롭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D형 플립플롭과 T형 플립플롭 들어갑니다. 자, D형, T형 플립플롭은 JK형 플립플롭에서 입력값을 하나로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D형 플립플롭은 JK형 플립플롭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입력값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0, 0일 때, 자, 0, 1일 때, 1, 0일 때, 자, 그리고 1, 1일 때. 자, 이 중에 D형이라고 하면 뭐냐면 요 놈만 하나로 줄인 겁니다. 요게 D형이에요. 자, 요 놈들을 하나로 줄인 거는 T형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하세요. 따라서 D형 플립플롭은 플립플롭 회로도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돼서 입력값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입력값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낫 회로가 붙으면 D형이고 그냥 들어가면 T형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입력값 하나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뭐 Q값이라고 나오고 Q값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회로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D형이에요. 입력값 하나가 들어가고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1위로 1 들어오면 이쪽으로도 1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 1, 1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0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0이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회로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T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낫 회로 하나를 딱 붙여버리면 이건 D형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로 0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0 들어오지만 이쪽으로는 반대값 1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1이 들어가면 1이 그대로 1로 들어오지만 이쪽으로는 반대값 0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JK형 플립플롭에서 바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때 0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JK형 플립플롭에서 0, 1이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쪽으로 1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SR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결과값 어떻게 된다? 0으로 리셋돼 버리죠. 0으로 리셋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D형 플립플롭에서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JK형 플립플롭일 때 S값이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과값이 1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0이 들어가면 결과값 0 나와요. 1이 들어가면 결과값 1이 나오죠. 입력값이 그대로 플립플롭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자, 플립플롭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값이 만약에 1이 있어요. 그런데 D형 플립플롭으로 입력된 값이 0이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플립플롭은 0으로 바뀌어요. 입력값을 그대로 플립플롭으로 기억시키는 게 바로 뭐다? D형 플립플롭이에요. 0이 들어가면 플립플롭은 0을 기억하고요. 1이 입력되면 플립플롭은 그 입력값 1을 그대로 기억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아, 자, RS 플립플롭의 아래 인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낫 회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낫 회로를 추가하고
자, 입력선 하나에 나트 회로를 추가해서 반대의 값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S선과 하나로 묶어서 입력선을 하나로 구성한 플립플롭이다. 다시 말하면 JK형 플립플롭 4가지 중에서 이 경우를 하나로 입력값을 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입력값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입력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한 클럭 펄스 동안 지연되어 출력된다. 딜레이, 지연돼서 출력된다라고 해서 D형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된 이 값이 잠시 후에 플립플롭에 기억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딜레이형 플립플롭이라 그래요. 기억하세요. T형은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을 하나로 묶어서 0으로 묶어버린 거고요. 자, 요 놈을 하나로 묶어서 1로 묶은 겁니다. 입력값을. 그러니까 여기에 나트 회로가 없으면 T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T형은 어떻게 돼요? 0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불변이란 이야기고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11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된다? 반전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톡을 시킨다라고 해서 T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T형 플립플롭 보시면은, 자, T값이 0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QT값을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T값이 1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반전시키라는 거니까 QT값이 바가 붙은 거죠. 반전된다는 소리예요. 카운터를 설계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왜냐면 카운터는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값이.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K 플립플롭을 그림과 같이 연결하면 보세요. 인값이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트가 없죠? 여기로 0이 들어가면 0 들어올 거고 1 들어오면 1 들어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가 될까요? T형이 되겠죠. 3번 T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CP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클럭 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모르셔도 좋아요. 클럭 펄스는 플립플롭이 동작하는 동작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타이밍 신호예요. 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어쨌든 1이라는 값이 그대로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건 T형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나트 회로가 이렇게 붙어서 이쪽으로 반대값이 입력된다면 그건 D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 T형이고요. 자, 카운터를 설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 그러면 그냥 T형 플립플롭이에요. 자, 2번 암기하세요. D형 플립플롭에서 입력 D가 들어오고 클럭 펄스가 들어올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D형 플립플롭은 0이 입력되면 그대로 플립플롭 값은 0이 되고요. 1이 입력되면 플립플롭은 그죠? 1을 기억한다 했잖아요. 입력된 D 값을 그대로 기억시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D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입력값을 D라 그랬잖아요. 이 입력값을 플립플롭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D 값을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3번의 D가 되는 거예요.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6번 시스크 리스크 프로세서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 CPU는 크게 시스크 방식과 리스크 방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시스크의 C는 컴플렉스의 약자예요.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리스크는 reduced의 약자예요. reduce,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크 방식과 리스크 방식,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는 시스크 방식과 리스크 방식을 최근에는 많이 혼용을 합니다. 서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인텔 CPU를 사용합니다. 인텔 CPU는 기본적으로 시스크가 기반이에요. 시스크 기반에서 최근엔 리스크 프로세서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인텔 CPU는 기본적으로 시스크 방식이 일단 기본입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리스크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물론 이제 여기에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스팍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리스크 프로세서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애플 계열의 장치들은 전부 리스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플 계열 프로세서는 애플의 약자 A를 써서 뭐 A8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서는 전부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아이폰이나 또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또는 뭐 애플 계열의 맥 종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방식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텔 계열의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인텔, IBM 계열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시스크 방식을 주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인텔 CPU 같은 경우도 물론 시스크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리스크의 장점을 또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혼용된 방식을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시스크 프로세서와 리스크 프로세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6번 내용 정리해 보시면은 이러한 표, 시스크와 리스크를 비교하는 표가 나왔는데,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울까요? 그죠? 자, 너무 어려워요. 필요한 내용만 몇 가지 이해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는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시스크 방식의 프로세서를 많이 썼어요. 자, 우리 인텔 계열의 프로세서가 시스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스크는 컴플렉스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암기하실 때는 일단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서로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시스크 프로세서는 명령어의 개수가 많아요. 리스크 프로세서는 다이어트한 겁니다. reduced, 줄였어요. reduced instruction, instruction은 명령어라는 뜻이에요. 명령어를 줄였어요. 다이어트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가 적어요. 요거 하나로 연상을 시키면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스크 프로세서는 명령어가 많아요. 근데 리스크 프로세서는 명령어를 줄인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유치하지만 자, 시스크 프로세서니까 우리 읽을 때 시스크라고 읽거든요. 자, 시스크 프로세서입니다. 시스크. 리스크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우시바. 웬 명령어가 이렇게 많아? 아우 짜증나. 그죠? 아우시바. 이렇게 외우세요.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 그랬어요. 아우시바. 왜 이렇게 명령어가 많아? 품격 있는 강의지만 자, 어쨌든 암기를 위해서 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끝난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스크 리스크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시스크 아우시바 왜 이렇게 명령어가 많아? 아우 짜증나. 하나 외우시면 끝난 거예요. 자, 명령어가 많죠. 다시 말하면 초창기에 컴퓨터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고는 시스크 방식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컴퓨터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려고 자꾸 명령어들을 만들어서 CPU 안에다 넣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컴퓨터가 발전되어 오면서 PC가 만들어지고 386 PC부터 386에서 486 넘어가고 486에서 펜티엄 넘어오고 막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잖아요.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자꾸 CPU에 갖다 넣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명령어를 CPU에다 집어넣는 거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명령어가 많다 보니까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조가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그죠? 복잡하죠, 당연히. 계속 새로운 기능을 넣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컴퓨터에는 단점이 돼버린 겁니다. 컴퓨터는 단순 무식한 장치예요. 단순한 게 좋고 단지 컴퓨터가 잘하는 건 연산을 빠르게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단순 무식한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많은 복잡한 장치들을 많이 넣다 보면 오류도 많아지고 거꾸로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CPU 내부 구조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자, 이런 거 뭐 프로그래밍이 간단하고 컴파일링이 뭐 이런 거 안 외우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세요. 명령어가 많아요. 가급적 많은 명령어를 CPU로 처리하기 위해서 CPU에 많은 기능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PU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되게 복잡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기능들을 이 안에다 넣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지스터를 넣을 공간이 얼마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컴퓨터는 단순 무식하게 빠르게만 연산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많은 기능을 넣으면은 거꾸로 짜증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애플 계열 장치들을 사면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거 사잖아요. 심플합니다. 내부에 프로그램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불만인 게 국산 스마트폰들 특히 안드로이드 계열 사면은 왜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많이 넣어놓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사용하지도 않는 막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가 있죠? 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거꾸로 시스템은 느려져 버려요. 컴퓨터는 단순 무식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명령어 다 쓰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500개의 명령어가 있다면 이 실제 500개 명령어 중에서 컴퓨터가 자주 쓰는 명령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줄여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걸 처리하게 하느냐? 줄여버리자. 그래서 자, CPU 안에서 처리하는 명령어, 처리하는 기능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공간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따라서 이 공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뭘로 채워버렸냐면 레지스터로 채워버렸어요.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CPU에서 기억하는 초고속 기억 장치죠. 자, 레지스터를 많이 갖다 뒀어요. 자, 다시 말하면 처리하는 명령어가 적다 보니까 일단 구조 자체가 간단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프로그래밍.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레지스터의 개수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자, 주기억 장치는 이때 뭘 말한다? D램을 말한다. 램을 말하죠. 자, 이 램에서 필요한 명령이나 데이터를 전부 레지스터로 가져다 놓고 처리하는 방식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로 무조건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기억 장치에서 매번 가져오는 것보다 일단 필요한 거 레지스터로 다 갖다 놓고 이 안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빠르죠. 시스크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레지스터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 이 공간이 적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로 저장시켜 놓고 또 필요한 놈을 다시 가져오고, 자, 처리가 끝나면 또 주기억 장치로 저장하고 또 필요한 놈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 방식에 비해서 느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속도 누가 빠르다? 리스크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처리 속도가 시스크가 느려요. 리스크가 빠릅니다.
시스크는 명령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명령어 길이가 가변적이에요. 복잡한 명령도 있고 단순한 명령도 있고, 단순하게 더하라는 명령도 있지만, 그걸 처리하는 장치도 있지만, 아주 복잡한 영상을 처리하는 장치도 있단 말이죠. 동영상 처리하는 장치. 그런 명령들은 명령이 길어요. 그러니까 명령어 길이가 가변적입니다. 짧은 명령도 있고 긴 명령도 있어요. 컴퓨터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컴퓨터는 단순 무식한 거예요. 일정한 게 좋은 겁니다. 따라서 명령어 길이를 고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조건 명령어 길이를 32비트로 딱 묶어 버렸어요. 이게 리스크예요. 자, 연상이 되십니까? 자, 쭉 연상해 볼게요. 시스크 프로세서는 아우시바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아, 그죠? 자, 명령이 많다 보니까 CPU 내부로 많은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PU 구조가 복잡해졌어요. 됐죠? 자, 그런데 CPU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주기억 장치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속도가 느려져 버리죠.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립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있다 보니까 명령어 길이가 가변적이에요. 됐죠? 리스크는 다이어트란 겁니다. 명령어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CPU 내부에서 처리되는 명령 자체가 줄어드니까 구조 자체가 간단해졌죠. 구조 자체가 간단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레지스터를 넣을 공간이 많아졌죠. 따라서 필요한 걸 다 레지스터로 가져다 놓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빨라요. 명령어가 몇 개 안 됩니다. 다 줄였어요. 그래서 일정한 길이로 고정 길이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시스크 방식은 주소 지정 방식이 다양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레지스터로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저장하는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적어요. 그리고 얘는 로드 스토어를 이용해서 무조건 가져옵니다. 무조건 CPU로 로드한다 그러면은 CPU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 끝나면 스토어하면서 저장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로드해 와요. 로드 마지막 다 끝나면 스토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얘는 그때 연산하고 또 저장시키고 또 필요한 놈 또 가져오고. 왜? 레지스터가 얼마 없으니까.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처리 끝나면 저장해놓고 또 새로운 놈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레지스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거 저장해놓고도 필요한 놈 미리 다 가져와요. 그리고 CPU 내부에서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장해놓고 다 끝나면 스토어로 저장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이 연상해서 이해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불필요한 것들 다 빼버리세요. 자, 시스크는 명령어가 많다. 연상하세요. 명령어가 많으니까 구조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레지스터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저장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에 반해서 리스크 프로세서는 명령어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간단해졌죠. 그 남은 공간을 레지스터로 채운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나 명령을 전부 CPU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CPU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명령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명령어 길이가 딱 32비트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76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리스크와 시스크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리스크는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적이다. 자, 명령어 개수가 얼마 없죠? 자, 따라서 고정적이에요. 리스크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직접 명령어가 수행된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시스크의 수행 속도가 더 빠르다. 3번이 틀렸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단순 무식한 게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펜티엄을 포함한 인텔사의 486이나 이러한 시리즈는 전부 시스크 기반의 프로세서입니다. 자, 76번 유사 문제 1번 볼게요. 리스크 프로세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인텔 계열의 모든 프로세서에서 리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인텔 계열의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축소 명령어 세트. 리스크는 명령어를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명령어 코드를 구성하기 위한 비트수 증가에 대한 보완으로 개발된 프로세서이다. 명령어가 너무 가변적이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 길이 명령어로 만든 게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자, 명령어들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명령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줄였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자, 이번 기존의 시스크 방식의 컴퓨터에 비해서 리스크 방식 컴퓨터에서 괄목적인 변화를 보여준 게 뭐냐? 명령어를 처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줄여서 명령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 길이로 만들어서 CPU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어 처리 측면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시스크형 프로세서의 특징이 아닌 거. 자, 시스크입니다. 명령어 길이가 일정하다. 1번이죠. 자, 명령어 길이가 일정한 건 리스크입니다. 자, 많은 수의 명령 같죠? 다양한 주소 모드를 지원합니다. 레지스터와 메모리에 다양한 명령어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명령. 이러면 시스크입니다. 자, 그러나 명령어 길이가 일정한 건 명령어를 줄인 리스크 방식이에요. 자, 따라 3번은 1번입니다. 자, 4번 보죠.
자, 시스크와 리스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길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문제 읽어보세요. 리스크는 실행 빈도가 적은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자원 이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죠? 자,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불필요한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들 다 빼버리고 레지스터로 채웠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리스크는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수행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리스크 방식은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스크는 다양한 명령어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명령을 활용하면 그 명령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컴퓨터는 단순 무식하다라 그랬죠. 프로그램의 길이는 리스크가 길어지지만 그러나 수행 속도는 거꾸로 빠릅니다. 단순하지만 빠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리스크 방식이 프로그램의 길이는 더 길어져요. 시스크는, 자, 우리 동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생이 똘똘합니다. 시스크는 많은 명령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동생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자, 라면 끓여와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끓여와요. 그런데 자, 내 동생 너무 어려요. 아직 명령어를 몇 가지 모릅니다. 라면 끓여와라고 하는 명령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풀어서 알려줘야 되겠죠. 자, 먼저 가서 물을 몇 cc 받고,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자, 불을 켜고, 다 일일이 풀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 무식합니다. 시키는 대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자, 따라서 똑같은 프로그램의 길이는 리스크 방식이 더 길어져요. 그러나 처리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른 겁니다. 자,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끝났습니다. 5번 들어가죠. 자, 문제 굉장히 기네요. 시스크와 리스크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시스크 명령어와 주소 지정 방식을 보다 복잡하게 한 겁니다. 풍부한 기능을 소유하도록 한다. 자, 리스크는 아주 간단한 명령들만 가지고 빠르게 동작하도록 한 거죠. 정답 1번 정확하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맞고요. 시스크는 거의 모든 명령어가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하며, 아니죠. 자, 시스크는 레지스터 수가 적습니다. 자, 모든 명령어가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필요한 걸 모두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자, 이건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고요.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는 건 리스크예요. 자, 리스크는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독특한 형태로 다기능을 지원하는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자,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시스크입니다. 바뀌었어요. 자, 따라 2번이 틀렸고요. 자, 시스크와 리스크에 대해서 3번과 4번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크 프로세서와 리스크 프로세서 비교 설명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장치 ALU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CPU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CPU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중에 연산장치를 ALU라고 한다. 그죠? 자, 다른 용어로 산술 논리 연산장치. 자,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자, ALU라는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ALU라고 하면 연산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죠. 자, 모든 명령은 제어장치가 명령을 내립니다. 제어장치가 명령을 내리면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연산장치예요. 자, 산술연산뿐만 아니라 논리연산도 수행합니다. 관계연산, 이동 등을 수행한다. 자,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연산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연산장치의 구성을 보면 가상기 또는 누산기, 보수기. 자,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 레지스터입니다. 누산기 레지스터 또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자, 레지스터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가상기 그리고 보수기도 있고요. 자, 데이터 레지스터나 또는 시프트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된다. 전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연산을 하는 장치니까 덧셈을 하기 위한 가상기, 뺄셈을 연산하기 위한 보수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누산기라고 하는 건 그 결과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산해야 되니까 데이터 기억하는 레지스터 또는 뭐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전혀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ALU가 위치한 곳과 의미. 자, ALU가 위치한 곳은, ALU는 연산장치니까 당연히 CPU 내부에 위치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의미가 뭐냐? ALU의 의미는 아리스메틱, 산술, 로직, 논리 연산장치. 됐죠? 자, 따라서 1번 정답이고, 자, 너무 쉬운 문제네요. 그죠? ALU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OP-코드 번역은 아니에요. 자, ALU 목적, OP-코드를 번역한다는 거는, 자, OP-코드는 우리 뒤에서 명령어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이건 명령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 명령 코드를 번역하는 건, 이전 우리 공부했어요. 명령을 해독하고 실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어장치가 담당하는 거예요. 명령을 번역한다는 이야기는 해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명령 해독을 하는 건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니에요. ALU의 목적은 산술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게 ALU의 목적입니다. 정답은 1번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정정하세요.
자, 계속 갑니다. 중앙처리 장치의 하드웨어 요소 중 조합 논리회로만으로 구성된 것은,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잘못 출제된 문제죠. 그죠? 왜냐면은 자, 명령 레지스터는 플립플롭회로로 구성되죠. 플립플롭회로는 순차 논리회로라고 했으니까 명령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예요. 우리 레지스터에서 자세히 정리할 겁니다. 다음 강좌에서. 자, 다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면 순차 논리회로로 구성되죠. 어큐뮬레이터도 레지스터예요. 누산기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4번 연산기라고 해서 나온 건데 좋은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연산장치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치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자, CPU가 있고, 크게 CPU는 연산장치가 있고 제어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연산장치 안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도 들어가 있고요. 자, 뺄셈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만들어주는 보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레지스터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레지스터. 바로 이 어큐뮬레이터가 누산기 레지스터예요. 자, 누산기 레지스터 또는 뭐 데이터 레지스터. 자, 이런 여러 레지스터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LU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레지스터도 들어가 있죠. 그럼 레지스터는 순차 논리회로잖아요. 플립플롭회로니까.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연산을 한다라고 해서 연산을 하는 것은 논리회로를 조합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가상기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가상기와 같은 이러한 장치는 조합 논리회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건데 좋은 문제는 아니죠. 그죠? 자, 정답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연산 단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역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레지스터의 크기나 내부 외부 버스의 크기가 좌우를 한다. 메모리의 용량은 연산 단위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인데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제어장치 공부할게요. 제어장치는 CPU 내부에서 아주 중요하죠. 명령을 해독하고 지시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제어장치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자, 제어장치라고 하면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자,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보내는, 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했죠. 명령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어 기능을 제공해준다. 자, 명령 레지스터, 자,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자, 명령을 해독하는 해독기, 디코더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주소 처리기라는 것도 있고요. 제어 신호 발생기라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외울까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제어장치의 정의만 기억하세요. 제어장치는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가져와서 해독하고, 그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필요한 장치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제어장치의 역할입니다. 자, 바로 문제 풀도록 하죠. 자, 78번 문제입니다. 제어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입력장치의 내용을 기억장치에 기록한다. 입력장치의 내용을 연산장치로 옮기고, 자, 가상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고 기억장치의 내용을 출력장치로 옮긴다. 자,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은 많아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실행을 지시하는 건 제어장치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잘 만든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인데 가상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한다. 명령을 해독한다라고 하니까 4번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 가상 메모리 아직 안 배웠죠?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가상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는 것은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독한다라고 하는 건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기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건 번역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겁니다. 제어장치 기능이 아니에요. 자,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 문제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시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자, 어쨌든 문제는 기억해 두세요. 자, 일반적인 제어장치 모델에서 제어장치로 입력되는 항목이 아닌 거, 뭐 이상한 용어들 나오죠. 클럭, 명령어 레지스터, 플래그. 근데 제어장치에서 신호를 보내죠. CPU 내의 제어 신호들. 자, CPU 내의 제어 신호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제어장치가 만들죠. CPU 내의 제어 신호들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장치가 제어장치예요. 근데 문제에서 제어장치로 입력이 되는 항목이라 그랬어요. 제어장치에서 얘는 제어장치에서 출력되는 값이죠. 그죠? 제어장치에서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각종 장치들로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어장치로 입력되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역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CPU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버스 정리할게요. 자, 버스라고 하면 이미 우리 강의에서 정리했듯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전송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전선을 말하는 거죠. 자, 어차피 우리 컴퓨터에서 표현된 데이터는 결국 전기 신호입니다. 자, 이러한 전기 신호가 전송되는 전선, 이 전선의 묶음을 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버스라고 이름을 굳이 붙인 거냐면, 자, 우리 버스는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는 32인승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2비트. 다시 말하면 32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죠. 따라서 32개의 비트가 항상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32인승 버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버스 중에도 32인승 버스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32개의 비트가 같이 이동한다라는 의미로 버스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 정리할게요. 자, 버스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CPU나 또는 주격장치,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과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전송선이다. 자, 컴퓨터 내부의 로에서 버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선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데 결선의 수를 줄인다는 게 뭐냐면, 자, 컴퓨터에 여러 장치가 있죠. A라는 장치, B라는 장치, C, D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끼리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장치들끼리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공통의 버스선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32가닥의 버스선을 만들고 이 버스선을 가지고 A라는 장치도 연결하고 B라는 장치도 연결하고 C라는 장치와 D라는 장치도 이 버스선으로 연결을 해요. 따라서 A라는 장치와 C라는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버스선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이해되셨죠? 아하. 이걸 서로 다 연결하면 물론 좋죠. A하고 B하고 직접 연결하고 A, C 따로 연결하고, 그죠? 전용으로 아예 따로 연결하면 좋아요. 그런데 컴퓨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결선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다시 말하면 결선의 수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여러 장치들이 직접 연결되다 보면, 자, A를 B하고도 연결하고요. 그럼 32가닥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또 A를 C라는 장치와 직접 연결하면 또 32가닥으로 또 연결해야 됩니다. 자, A를 또 D와 직접 연결하고, 자, D하고 C 따로 연결하고, B하고 D 따로 연결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선이 많아지잖아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선. 자, 우리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A하고 C하고 이 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할 때, 자, B가 이 버스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B가 D한테 전송하려고 하면 전송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일어나죠. 이 경쟁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결선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버스는, 자, 종류별로 나눌 때 어차피 전기선인데 무엇을 전송하느냐에 따라서 어드레스 버스,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제어 신호를 전송하면 제어 버스, 데이터를 전송하면 자료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를 전송하면 번지 버스라 그래요. 이때 주소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램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메인 메모리, 램은 기억 공간이 따로 나뉘어져 있고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주소값을 보내서, 자, 몇 번지 값을 읽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주소값을 보내는 번지 버스, 그 다음에 자료 버스, 제어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주소 버스는 중앙 처리 장치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주기억 장치한테, 야, 100번지에 있는 값을 읽어서 보내 하고 명령을 내릴 때 100번지를 보내주죠. 그럼 주기억 장치는 100번지를 읽어서, 자, CPU로 보내겠죠. 그럼 뭘 보낼까요? 데이터를 보내죠. 자, 따라서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데이터가 가죠. 그 다음 CPU가 모든 처리가 끝나면 주기억 장치로 저장을 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양방향성이죠. 데이터는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도 가고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이죠. 근데 주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주소가 날아갈 일이 없어요.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방향이에요. 제어 버스는 단방향인 경우도 있고 양방향인 경우도 있어요. 초창기 컴퓨터는 단방향이었어요. CPU에서 모든 제어 신호를 주기억 각 장치로 보냈죠. 그죠? 초기에는 이랬어요. CPU에만 제어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장치들이 기능을,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그래픽 카드에도 제어 장치가 따로 있어요.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방향 전송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어 버스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되기가 어려워요. 꼭 기억하실 것은 주소 버스는 단방향이에요.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세요.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갑니다. 주소 버스는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주소를 보낼 일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데이터는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저장하기도 하고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읽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버스를 구분할 때 내부 버스와 외부 버스로 구분을 합니다. 자, 주로 이제 내부 버스는 CPU 및 메모리 내에 있는 버스, 주로 이제 CPU 내부에서, 자, CPU 내에도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각종 레지스터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겠죠. 자, 그때 사용되는 버스가 내부 버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CPU 외부에서 주로 이제 입출력 장치가 사용하는 버스를 외부 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79번입니다. 컴퓨터 내부 회로에서 버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 했어요? 자, 4번이죠. 결선의 수를 줄인다. 모든 장치를 서로 직접 연결하면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정확한 전송이 가능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A라는 장치와 B, C라는 장치를 각각 직접 연결하면,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 복잡해져요. 결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장치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 버스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4번 결선의 수를 줄인다가 정답입니다. 자, 버스 관련 고급 문제라 그랬는데 사실 고급 문제가 아니고요. 좀 뭐 더티한 문제들이에요. 자, 세 문제인데 한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핵심 문제 보시면은 자, 아직은 좀 어려워요. 버스 클럭이 2.5GHz. 자, 2.5GHz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2.5기가라는 이야기는 이때 기가의 의미는 10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억. 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러면 기가헤르츠라는 이야기는 신호가 1초에 2.5기가, 기가는 10억이니까 2.5기가는 다시 말하면 25억을 말하는 거예요. 25억. 25억 번의 신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25억 번의 신호. 자, 우리 CPU가 2.5GHz다 그러면은 1초, 똑딱하는 1초 사이에 25억 번의 신호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 25억 번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전송이 일어나는데 한 번 전송할 때 8비트를 전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간단히 줄이면 무슨 소리냐면 1초에 몇 번 전송을 하냐면 25억 번 전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25억 번 전송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전송을 할 때 8비트를 전송한대요. 그러면 8비트는 곧 1바이트죠. 그렇죠? 8비트는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 1초 동안에 1바이트를 자, 1초 동안에 1바이트를 몇 번? 25억 번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전송합니까? 1초 동안에 25억 바이트를 전송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2.5GHz라는 이야기는 기가가 10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니까 25억입니다. 자, 1초에 25억 번의 신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1초 동안에 25억 번을 전송한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 번 전송할 때 8비트, 1바이트를 전송하니까 1초 동안에 25억 바이트를 전송합니다. 자, 근데 25억, 억이라고 하는 단위는 또다시 기가니까 결국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기가바이트를 전송하는 거예요. 2.5기가바이트란 이야기가 바로 25억 바이트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2.5기가바이트인데 가장 근접한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티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2.5기가바이트라고 해서 됐을 텐데 2기가바이트라고 나왔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2.5기가바이트입니다. 자, 1초에 25억 번 전송. 한 번 전송할 때 1바이트. 그러니까 25억 바이트를 전송하죠. 자, 25억 바이트는 2.5기가바이트입니다. 자, 기가라는 단위는 10억을 의미한다 정도만 봐두세요. 자, 나머지 두 문제 나왔는데 더티한 문제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넘어가세요. 이거 왜 이런가요? 전혀 아실 필요 없어요. 다시 나올 문제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유사 문제 1번하고 2번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스칼라가 뭔지는 우리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버스 경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치들이 하나의 버스를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입니다. 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버스를 두는 다중버스, 그리고 버스에서 빨리 전송이 끝나게, 그래야 다음 장치가 또 쓸 수 있으니까, 또는 캐시 메모리를 만들어서 따로 임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만드는 게 있는데, 자, 어쨌든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문제 자체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슈퍼스칼라가 뭔지는 우리 뒤에서 병렬 처리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모든 정리 끝났습니다. 자, 문제들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